장수 사과농장 25구의 시신과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실화 바탕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하루 만에 25명의 농장 인부들이 한날 한시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사과밭 한가운데 있는 작은 합숙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비명 소리도 상처 자국도 없었습니다. 그저 파랗게 질린 얼굴과 죽음이 닥치기 직전 무언가 말하려는 듯 크게 뜨고 있는 눈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사고였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아니면 냉혹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사건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전라북도 장수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비극의 현장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한때 존경받던 한 가족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최악의 사건의 가해자로 변해버린 이야기. 빛과 절망, 그리고 수십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감동과 깊은 의미가 담긴 긴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끔찍한 비극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가슴 아픈 여정입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이 사건의 모든 세부사항, 수사의 모든 단계,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삶의 교훈을 함께 되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6월 14일 전라북도 장수의 하늘은 아침에 내린 비가 거치고 옅은 안개에 쌓인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과나무 잎사귀에는 아직 물방울이 매달려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밭에서 분주히 일하는 평범한 시골의 풍경은 그 어느 때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끔찍한 사건 하나가 마을 전체의 평온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53세의 오리 농장주인 이동철 씨는 그날 아침 박순자 여사의 사과밭 근처에서 길 잃은 오리 몇 마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온 뒤 젖은 흙냄새에 익숙했고 톡 쏘는 사과나무 향기에도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인부들의 합숙소로 향하는 오솔길에서 무언가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썩은 과일과 화학 약품 냄새가 뒤섞인 듯 역겨웠고 가슴을 답답하게 짓눌렀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수록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시골에서 살아온 농부의 본능이 이 씨에게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반쯤 열려있던 낡은 합숙소 목재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본 광경에 그의 다리는 순식간에 풀리고 말았습니다. 퀴퀴한 방 안에 25구의 인부 시신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다른 시신 위에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기괴하고 끔찍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엎드린 사람, 고통스러운 듯 몸을 웅크린 사람, 그리고 허공을 향해 눈을 부릅뜬 사람도 있었습니다. 입술은 굳어 있었고 그 끝에는 하얀 거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직 파리떼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공기를 가득 채우며 섬뜩한 비가처럼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이동철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다들 죽었어.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 그의 비명은 마을의 고요함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사람들이 사과밭에서, 동네 식당에서, 길가의 작은 가게에서 달려왔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합숙소 앞에 멈춰서서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서 방금 발견된 끔찍한 광경에 몸서리쳤습니다. 이 소식은 곧 장수경찰서에 전달되었습니다. 약 1시간 후 베테랑 형사인 강태식 경감이 수사팀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은 즉시 폴리스 라인으로 통제되었습니다. 호기심에 현장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주민들은 뒤로 물러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추측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집단 식중독일 것이다. 인부들이 상한 음식을 먹었거나 좁은 방에서 유독가스를 마셨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선 순간 강 경감의 시선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파랗게 변한 희생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건 편안히 잠든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마지막 순간에 극심한 고통이 기록된 얼굴이었습니다. 피도, 다툼의 흔적도, 비명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굳어버린 시신들은 마치 그들이 죽기 전 겪었던 침묵의 이야기, 공포, 후회, 그리고 고통을 간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강경감의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조종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어둡고 긴장감 넘치는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순자 여사의 사과밭 인부 합숙소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25명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인부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람도 있었고 유독가스를 마셨다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자연적인 현상과 연관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누구도 기억 속에서 썩은 냄새와 화학 약품 냄새가 뒤섞인 그 역겨운 향기를 지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강 경감과 그의 팀은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합숙소 구석구석을 사진으로 남겼고 모든 접시, 그릇, 남은 음식을 수거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추가 조사를 위해 군립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촘촘히 쳐져 누구도 그 사과밭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란색 테이프도 갑자기 군중 속에서 나타난 한 노부인의 통곡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과수원 주인인 박순자 여사였습니다. 헝클어진 옷과 머리를 한 채 그녀는 마치 친자식을 잃은 듯 통곡했습니다. 목이 쉰 목소리로 이제는 차갑게 누워있는 인부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녀를 따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들 박 여사를 어려운 이웃에게 과수원 수확물을 나눠주고 마을 회관일에 꼬박꼬박 참석하며 마을 행사에 기부도 자주 하는 인심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과수원에서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가는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선글라스 너머로 강 경감은 박 여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울음소리는 컸고 몸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강 경감에게 그것은 진정한 슬픔이 아니라 일종의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수첩에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한편 의료팀의 초기 분석에 따르면 희생자들은 거의 동시에 사망했으며 점심 식사 후 1시간 이내로 추정되었습니다. 외상이나 다툼의 흔적은 없었고 모든 정황은 집단 식중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경감은 그 단순한 결론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의 얼굴색은 극심한 산소 부족 상태를 보였고 이는 화학 독극물의 효과와 유사했습니다. 일부 희생자들은 가슴을 움켜쥔 자세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폐가 갑자기 멈춰버린 것처럼 강 경감은 그날 점심 식사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넣었다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간소한 조사실에서 박 여사는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인부들을 항상 친자식처럼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주, 익산, 남원에서 왔고 모두에게 잘해줬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밭으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농담하는 것을 봤는데 이제 모두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고 젊은 경찰 몇몇은 감동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텅 빈 눈빛은 다시 한번 강 경감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날 점심을 누가 준비했냐는 질문에 박 여사는 평소에는 최 씨 아주머니라는 여성 인부가 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10시경 최 씨 아주머니가 간장을 사러 잠시 시장에 가서 합숙소가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창고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박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만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강 경감은 모든 세부 사항을 차분히 기록했습니다. 기회와 접근성, 이 두 가지는 범죄 사건에서 항상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경찰서 밖에서는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박 여사의 눈물을 믿었지만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나오지 않는 눈물은 거짓말의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저 충격이 커서 그럴 것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오랫동안 알아온 한 노인의 눈은 절대 거짓말을 못해. 정말 슬프다면 눈빛이 말해줬을 거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수군거림은 동네 식당에서 시장으로 작은 골목에서 집집마다 빠르게 퍼져나가며 마을의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그날은 하나의 초기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5명의 인부들이 사과밭 합숙소에서 점심 식사 후 거의 동시에 사망했다. 유력한 추정은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독살이었다. 그리고 아직 충분한 증거는 없었지만 의심의 그림자는 그동안 자애로운 어머니상으로 존경받던 박순자 여사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경감은 수첩을 닫고 흐린 장수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25명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범인이 아직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심지어 군중 속에 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는 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수경찰서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밤새도록 일하며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합숙소에서 발견된 공식 인부 명단과 대조했습니다. 낡은 장부에는 나이와 출신 지역이 적힌 26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의 수와 비교했을 때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합숙소에서는 25구의 시신만 발견된 것입니다. 사라진 한 명의 이름은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인부는 누구인가? 그는 살아남았는가? 도망쳤는가? 아니면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가? 강 경감은 명단 마지막에 적힌 한지훈, 32세, 강원도 출신이라는 이름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체 없이 그는 팀원들에게 주변 마을로 흩어져 수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식당에서, 심지어 가장 가까운 보건소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수색은 마침내 결실을 보았습니다. 인근면 보건소의 간호사가 아침부터 한지훈이라는 이름의 과수원 인부가 치료받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강 경감은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작은 보건소는 조용했습니다. 희미한 형광 등 불빛과 창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뿐이었습니다. 간소한 병실에 한 젊은 남자가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에는 아직 붉은 반점이 남아 있었으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끔찍한 점심을 함께하지 않은 유일한 인부 한지훈이었습니다. 당직 의사는 6월 14일 아침 한지훈이 경련과 구토 증세로 동료들에게 실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어젯밤 남은 밥을 먹다가 그 안에 숨어있던 작은 지네를 실수로 삼켰다고 합니다. 벌레의 독 때문에 몸이 격렬한 반응을 일으켰고 심한 알레르기 증상으로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동료들이 그를 즉시 보건소로 데려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한지훈은 다른 인부들과 점심을 함께하지 않았고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정신을 완전히 차린 한지훈은 간호사로부터 합숙소의 동료들이 모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몸이 심하게 떨렸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는 통제불능으로 갈라졌습니다. 말도 안 돼. 부디 형님, 라흐만 씨, 렐라 누나 모두 죽었다고요? 아침까지만 해도 같이 얘기했는데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이 다시 허물어질 때까지 격렬하게 울었습니다. 강 경감은 침대 옆에 서서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지훈이 단순히 살아남은 인부가 아니라 핵심 증인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체적 상태는 여전히 허약했습니다. 길게 말하기 어려워했고 이따금 기침하며 짧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강 경감은 그를 다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지훈에게 마음을 진정시키라고 말한 뒤 그의 안전을 위해 병실 밖에 경찰 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날 밤 강 경감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지훈 26번째 인부, 점심 불참, 생존, 핵심 증인, 보호 필요. 다음 날 아침 한지훈의 생존 소식은 마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주민들은 술렁였습니다. 살아있는 증인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수군거리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남았다면 그 사람이 독을 탄 거 아닐까? 시장의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수군거림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 결국 희생자 가족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들끓었습니다. 일부는 보건소로 찾아가 한지훈에게 직접 답을 요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경비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군중이 유일한 생존자에게 감정을 터뜨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소동 속에서 한지훈 자신은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반면 그의 친구들은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합숙소에서 가장 친했던 부디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종종 사과나무 아래 앉아 농담을 나누곤 했습니다. 수학이 끝나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을 위해 소박한 집을 짓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이제 차가운 시신과 함께 묻혀버렸습니다. 한지훈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는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살아남은 거지? 왜 그가 아니었을까?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강 경감이 다가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이 살아남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진실을 전할 기회를 준 겁니다. 당신만이 우리가 당신 친구들의 목숨을 앗아간 자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세요. 그 말에 한지우는 더욱 흐느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이제 자신이 그 사과밭에서 일어난 가장 어두운 비극의 증인으로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한지훈을 24시간 철통 감시하에 비밀 장소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정말 음식을 독살한 범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증인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경감은 보건소 테라스에 오래 서서 칠흑같이 어두운 사과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람이 죽음을 연상시키는 축축한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그는 이 수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지훈이 살아있는 한 진실을 밝히란 줄기빛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장수경찰서는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전주에서 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팀이 이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이며 음식, 음료 샘플과 합숙소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의 구토물 잔해를 채취했습니다. 모든 샘플은 특수 용기에 담겨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옮겨졌습니다. 폴리스 라인 밖에서 여전히 몰려있던 마을 주민들은 25명의 생명이 왜 한꺼번에 사라졌는지에 대한 답을 바라며 의문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3일 후 실험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강경감은 수사팀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공식 보고서가 담긴 두꺼운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훑어보는 순간 그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희생자들이 먹은 모든 음식 샘플, 특히 흰 쌀밥에서 카보퓨란, 카보프란 성분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경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보퓨란은 수분 내에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살충제였습니다. 이 물질은 색도 냄새도 없어서 음식에 섞이면 인간의 감각으로는 거의 알아챌 수 없습니다. 단 몇 밀리그램만으로도 질식과 호흡 부전을 일으켜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다. 강경감이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그를 향했습니다. 이 사건이 집단 식중독 의심에서 계획적인 살인 비극으로 바뀌었음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강경감은 보고서 파일을 닫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얼굴은 어두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이 독을 음식에 넣었고 그 사람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한 젊은 형사가 물었습니다. 경감님, 혹시 실수로 독이 섞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비료나 시장에서 사온 식재료와 섞였다든지요. 강경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카보퓨라는 흔한 물질이 아니야. 특정 경로로만 유통되지. 보통 악덕농부나 암거래상의 손에 있어.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고의적인 거야. 수사는 다시 합숙소로 향했습니다. 재구성팀은 사건 당일의 시간 순서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누가 요리했고, 음식이 언제 주방에 놓였으며, 창고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이전 기록에서 단 하나의 허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오전 10시경 합숙소 요리사인 최 씨 아주머니가 간장을 사러 잠시 시장에 갔었습니다. 거의 20분 동안 주방은 비어 있었고 식료품 창고 열쇠를 가진 유일한 사람은 박순자 여사였습니다. 희미했던 의심이 이제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눈물 없는 통곡, 창고 접근권, 그리고 활짝 열려있던 기회, 모든 흔적이 그녀를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경감은 수사에서 성급한 결론은 금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하들에게 박순자 여사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결과는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인심 좋은 과수원 주인으로 알려졌던 그녀가 지역 사채업자에게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돈은 그녀의 아들인 최민준의 부동산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의 압박, 과수원 땅을 잃을 위협, 그리고 임금을 요구하는 인부들의 압박이 박 여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덮기 위해 인부들을 희생시킬 만큼 잔인했을까요? 한편 안전한 장소에서 치료받던 한지우는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나아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친구 부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다시 들을 수 없는 합숙소 인부들의 웃음소리가 생각났습니다. 경찰이 몇 차례 진술을 요청했지만 그는 긴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항상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 경감이 다시 그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부드럽게 다가갔습니다. 지훈 씨, 점심 먹기 전 아침에 뭔가 기억나는 거 없어요? 주방에서 누구를 봤나요? 이상한 점은 없었고요. 한지훈은 침묵했습니다. 눈빛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침에 박 여사님이 주방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쌀이 충분한지 확인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평소에도 자주 점검하셔서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몸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경감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을 주었습니다. 진정해요.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진술은 거대한 퍼즐의 중요한 조각 하나를 더했습니다. 이제 실험실의 과학적 증거와 한지훈의 증언이 같은 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의도적으로 음식에 독을 넣었다는 것. 경찰서 밖에서는 소문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제 그 과수원에 귀신이 나온다고, 밤마다 인부들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박 여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흉흉해졌습니다. 강 경감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는 박순자 여사를 2차 조사를 위해 다시 소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신분이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사과밭에서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그날 밤 수첩을 닫으며 강 경감은 창밖을 멀리 내다보았습니다. 보슬비가 다시 내리며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사과나무 잎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그날 밤 장수경찰서는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평소 닭설이나 사소한 주민 다툼 사건에 사용되던 간소한 조사실이 이제 대한민국을 뒤흔든 끔찍한 비극의 침묵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긴 탁자 너머에 박순자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늙은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손수건을 쥐고 있는 그녀 앞으로 강태식 경감이 차분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두꺼운 서류 파일을 탁자 위에 놓은 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앉았습니다. 조사실은 고요했고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 여사님, 강 경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부들이 먹은 모든 음식에서 카보퓨란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뜻입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지고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인 진술에 따르면 강 경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전 아침에 여사님께서 합숙소 주방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박 여사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저 쌀을 확인하러 갔을 뿐입니다. 일꾼들 먹을 식량이 충분한지 항상 확인하는 게 제 버릇이라서요. 그뿐입니다. 강 경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파일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저희가 여사님의 채무 기록도 조사했습니다. 액수가 작지 않더군요. 사채업자에게 30억 원이 넘는 빚이 있습니다. 게다가 밀린 임금을 달라는 인부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모든 것이 여사님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며칠 전에는 빚을 갚지 않으면 이 사과밭이 압류될 수 있다는 협박도 받으셨더군요. 그 말들은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박 여사의 어깨가 축 처지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죽길 바란 적이 없어요. 나는 그저.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사라졌습니다. 강 경감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눈앞의 여인이 자백의 문턱에 서 있음을 알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너무 몰아붙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는 잠시 중단되었고 박 여사는 유치장에서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강 경감은 팀원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봤지? 흔들리기 시작했어. 하지만 난 그녀 혼자 한 짓이 아니라고 확신해. 더 젊고 더 대담한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설계했어. 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감님은 아들 최민준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강 경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환갑이 넘은 노인이
금지된 독극물을 사서 망설임 없이 섞는 용기를 내기는 힘들어 다른 손이 이끌었을 거라고 믿는다. 다음 날 아침 최민준이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차분한 얼굴로 그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했습니다. 그의 자가용은 경찰서 마당에 주차되어 있었고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온 마을 주민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조사실로 불려 들어오자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수사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감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강 경감은 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차분했고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가족의 과수원에서 평생 살아온 25명의 인부들이 갑자기 죽었는데도 깊은 슬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프로젝터 화면에 희생자들의 사진이 비춰졌을 때도 그의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6월 14일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강 경감이 물었습니다. 서울에 있었습니다, 경감님. 호텔 주차 영수증과 카페 결제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다 있습니다. 최민준이 유창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알리바이는 오히려 강 경감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그는 서류는 조작될 수 있고 시간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가리고 있는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고 마음속에 기록했습니다. 한편 마을의 소문은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그 과수원 가족 뒤에 어두운 비밀이 있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과수원을 뺏기는 수모를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최민준이 돈에 눈이 멀어 인부들을 제거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흉흉해졌습니다. 식당에서 나누는 모든 속삭임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경찰의 보호 아래 있던 한지훈도 그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박 여사님이 독을 넣었다면 그분이 궁지에 몰렸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하셨다고는 믿기지 않아요. 사건 며칠 전에 최민준 씨가 합숙소에 온 걸 봤어요. 어머니와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여사님 얼굴에 그늘이 졌어요. 그 정보는 강 경감의 확신을 굳혔습니다. 희미했던 퍼즐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실행범일지 모르지만 뒤에서 조종한 다른 배우가 있었다. 그날 밤 강 경감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채무 보고서, 국과수 감식 결과, 증인 진술서 등 서류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 사이에서 한 이름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최민준. 그는 파일을 덮고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난 그 아들이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그 후 며칠은 수사팀에게 인내의 시험이었습니다. 최민준은 자신의 알리바이에 대해 매우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그는 서울의 호텔 주차 영수증, 카페 결제 기록, 심지어 휴대폰의 거래 내역 스크린샷까지 제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오랫동안 범죄 사건을 다뤄온 강태식 경감은 너무 완벽한 알리바이일수록 종종 거대한 거짓말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강 경감은 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왔고 첫 조사 때부터 압수해둔 최민준의 휴대폰 데이터를 분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케이블과 모니터로 가득 찬 서버실에서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 휴대폰의 GPS 위치 기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젊은 기술자가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하며 말했습니다. 화면의 좌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펼쳐지는 그래프를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첫 번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6월 14일 오전 7시부터 9시 30분 사이 최민준의 휴대폰 신호가 장수군 사과밭 일대에서 감지되었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그의 휴대폰은 도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고 오후 1시 30분경 서울에서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강 경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비극이 일어나기 전 아침에 그는 이 과수원에 있어서 알리바이가 무너졌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분석은 문자 메시지 폴더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메시지는 삭제되었지만 포렌식 장비로 팀은 몇몇 오래된 대화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흐릿한 메시지 조각들 사이에서 모두를 침묵하게 만든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일이 끝나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 메시지는 비극이 일어나기 이틀 전 최민준이 박순자 여사의 휴대폰 번호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방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선풍기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강경감은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는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사건의 맥락에서는 어두운 장막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다. 지시가 있었고 공모가 있었어. 최민준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주범이다. 강경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강경감은 최민준을 다시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다정한 미소도 따뜻한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는 2명의 경찰관이 뒤에 서 있는 조사실 의자에 앉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강경감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최민준 씨, 우리가 당신 휴대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GPS 기록에 따르면 6월 14일 아침 당신은 서울이 아니라 이 과수원에 있었습니다. 최민준은 순간 놀란 듯했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시스템이 잘못 읽었을 수도 있죠, 경감님. 신호가 종종 튀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요. 강 경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원된 메시지 내용이 담긴 복사본 한 장을 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세요. 이것도 잘못 읽었다고 생각합니까? 최민준의 얼굴에서 평정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관자놀이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뻣뻣하게 들렸습니다. 그건 그냥 평범한 문자예요, 경감님. 빚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린 것뿐입니다. 인부들이 죽은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강경감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최민준, 25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말장난 뒤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에겐 증거가 있고 사건 며칠 전에 당신이 합숙소에 왔던 것을 본 증인도 있다. 더는 도망칠 수 없어. 조사실은 조용했습니다. 벽시계의 단조로운 소리만 들렸습니다. 최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움직이며 변명을 찾았지만 빠져나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을 주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최민준의 연루설이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사람들은 이제 그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면 누구겠어? 늙은 할머니가 혼자서 독국물을 살 용기가 어디 있겠어? 한때 평화롭던 마을은 이제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사과밭 근처에서 노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일부 희생자 가족들은 법이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복수하겠다고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강경감은 이 사건을 마무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대중, 언론, 심지어 도청 관계자들의 압박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유일한 방법이 최민준을 압박하여 그의 입에서 직접 자백을 받아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긴 조사 끝에 강경감은 지친 얼굴로 조사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대질신문을 진행한다. 박순자 여사와 최민준을 함께 마주 앉힐 거야. 진실이 강제로 드러날 때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 보고 싶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진실이 아주 가까이 와 있으며 곧 최민준의 평온한 가면이 산산조각 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장수경찰서 조사실은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방 중앙에는 긴 나무 탁자를 사이에 두고 2개의 의자가 마주보게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박순자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긴 밤들로 인해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고 눈은 퀭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최민준이 뻣뻣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감을 숨기려는 듯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강태식 경감이 들어왔습니다. 기록을 담당할 2명의 다른 형사가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잠시 서서 두 사람을 똑같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분에게서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자백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에서 대중 앞에 모든 것이 공개되기를 기다릴 것인지는 두 분이 결정하십시오. 조사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박 여사의 가쁜 숨소리와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강 경감은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 그날 아침 요리사가 시장에 갔을 때 합숙소 주방에 들어가신 게 맞습니까? 박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고 얼굴이 떨렸으며 손은 옷자락을 쥐어짰습니다. 저는 그냥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러 갔을 뿐입니다. 그게 제 버릇이라서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 경감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최민준 씨, 당신의 휴대폰 GPS는 6월 14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당신이 이 과수원에 있었다고 보여줍니다. 당신은 어머니에게 당신의 지시대로 하라는 메시지도 보냈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민준은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스템 오류입니다, 경감님. 그 메시지는 그냥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린 것뿐입니다. 독극물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관자놀이에는 이미 땀이 흥건했습니다. 강 경감은 두꺼운 파일을 탁자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그는 희생자들의 사진, 국과수 감식 결과, 그리고 메시지 기록이 담긴 페이지들을 펼쳤습니다. 증거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누가 밥에 카보퓨란을 부었습니까? 당신입니까? 최민준 씨? 아니면 어머니입니까? 박순자 여사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눈물이 마침내 떨어져 탁자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그 액체를 밥에 부었어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제 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조사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최민준은 어머니를 향해 빠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혼자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강 경감은 그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부드러우면서도 압박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독은 카보퓨란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박 여사는 침묵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경감은 최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샀지? 당신이 그 독을 과수원으로 가져와서 어머니에게 섞으라고 시켰지. 그렇지 않나? 최민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억제하려 했지만 눈물 가득한 어머니의 시선에 그의 방어선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네, 제가 독을 샀어요. 제가 어머니께 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그 사채업자가 과수원을 빼앗고 우리를 망하게 했을 거예요. 제가 그러고 싶었을 것 같습니까? 최민준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강 경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백이 나왔음을 알았습니다. 강 경감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민준, 25명의 목숨은 작은 숫자가 아니다. 그들은 단순한 인부가 아니야. 가족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빚을 갚기 위해 그들을 죽였나? 그게 가족을 구하는 방법인가? 최민준은 침묵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텅 빈 얼굴로 탁자를 응시했습니다. 박 여사는 죄송합니다 라고 반복하며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나오는 모든 말을 기록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중요한 자백이었습니다. 강 경감에게 그것은 씁쓸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은 마침내 드러났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대가를 치렀습니다. 대질신문 후 박순자 여사와 최민준은 분리된 유치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밖에서는 그들의 자백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 불안에 떨던 마을은 이제 흉흉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분노했고 다른 이들은 어머니와 아들이 그토록 큰 살인을 계획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 경감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작은 수첩의 마지막 기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한 손은 독을 붓고 한 손은 모든 것을 설계했다. 빚과 압박, 그리고 공포에서 태어난 비극, 25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씁쓸한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 그는 천천히 수첩을 닫고 장수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슬비가 내려 한적한 거리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이 사건의 여정이 아직 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 기소,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의 절규. 하지만 그날 밤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사과밭 비극의 범인은 더 이상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라 한 아들과 그의 어머니의 실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수사는 더 상세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조사실에서의 자백 이후 경찰은 그 치명적인 독극물이 어떻게 인부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갔을 때 허점이 없도록 모든 세부사항, 모든 이야기 조각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강태식 경감은 팀과 함께 대규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사과밭 지도, 증인 명단, 그리고 재정거래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두 자백을 확보했다. 강 경감이 말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독극물을 샀는지, 누구에게서 언제 샀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어떻게 밀반입했고, 어떻게 최종적으로 밥에 섞었는지 모든 것이 깔끔해야 한다. 수사는 구매 경로 추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카보퓨란 독극물은 금지되었기 때문에 시중에서 자유롭게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경계 지역에 여전히 그것을 암거래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최민준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고속도로 카메라 기록과 주유 거래 내역을 통해 비극이 일어나기 2주 전 최민준이 경계 지역의 한 작은 마을로 짧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지역의 한 비료 판매업자가 마침내 최민준이 불법 농약 공급업자로 알려진 한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말을 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 증언은 최민준이 금지 물품 거래 활동이 있었던 장소와 시간에 있었다는 충분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그 증거들이 제시되자 최민준은 마침내 무거운 목소리로 자백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네, 제가 그 카보퓨란을 샀습니다. 경계 지역으로 가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가 그걸 어떻게 구했는지는 상관없었어요. 제가 아는 건 그 독이 흔적 없이 인부들을 빨리 죽게 할 수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채업자가 우리를 망가뜨리기 전에 빚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부의자에 앉아있던 박순자 여사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민준아, 내가 무섭다고 했는데. 하지만 그 애는 계속 강요했어요. 인부들이 계속 월급을 요구하면 내 빚의 비밀이 드러나고 이 과수원이 사라질 거라고 했어요. 강 경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겪은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내린 결정이 수십 명의 무고한 목숨을 희생시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끔찍한 계획의 재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비극 전날 밤, 최민준은 몰래 과수원에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거실의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불안했고 찻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반면 최민준은 압박감으로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최민준이 그때 말했다. 그들이 죽으면 더 이상 월급을 요구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 빚을 폭로할 사람도 없고요. 땅 일부를 팔아서 사채업자 빚을 갚고 다시 조용히 살 수 있어요. 민준아, 그들은 사람이야. 우리를 위해 일해주는 사람들이라고. 박순자 여사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해요. 과수원은 압류되고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동네 웃음거리가 되는 걸 원하세요? 최민준이 다그쳤다. 그날 밤 조용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결국 박순자 여사는 꺾였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녀는 아들의 손에서 독극물 액체가 담긴 작은 병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최민준은 잠시 과수원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인부들이 사과나무를 돌보며 서로 농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오전 10시경 합숙소 요리사인 최 씨 아주머니가 시장에 가자 최민준은 어머니에게 짧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박순자 여사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그 작은 병을 쥔 채 떨렸습니다. 그녀는 뚜껑을 열고 이미 다 된 밥솥에 액체를 섞었습니다. 마음은 비명을 질렀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자신이 한 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몇 분 후 최민준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서울로 향하는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그는 몇 시간 안에 인부 합숙소가 지옥으로 변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재구성이 경찰 회의실에서 발표되었을 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맑은 액체를 밥에 붓는 그 짧은 결정이 25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갈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강 경감은 서류를 덮고 팀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벽한 연결고리를 가졌다. 최민준이 독을 샀고 박순자 여사가 섞었다. 둘은 공모했다. 이것은 계획된 살인이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공식적인 수사 결과에 대한 소식은 즉시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민들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수원 앞에서 정의를 요구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이름만 남은 아들이나 남편을 생각하며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한때 평화롭게 살던 마을은 이제 비극의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유치장 안에서 박순자 여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젖은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유치장에서 최민주는 불안하게 서성거렸습니다. 그의 눈은 붉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가족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왜 모든 게 이렇게 된 거지? 그는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감시실에서 이를 지켜보던 강태식 경감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공포, 빚, 그리고 절망이 어떻게 인간을 동족에게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장수, 사과밭 비극이 일어난 지 한 달 후 마을은 여전히 슬픔의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집에는 구석에 검은 리본이 달린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 구석구석에서는 아직도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의 억눌린 울음소리나 더 이상 안아줄 아버지가 없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 끔찍한 날에 멈춘 듯 했습니다. 강가에 있는 소박한 목조 주택에서 리나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어린 아들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부디는 합숙소에서 발견된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매일 밤 리나는 남편이 일당을 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듯 텅 빈 눈으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관 속에 든 차가운 몸뿐이었어요. 그녀는 이웃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많은 집에서 들려왔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잃었고 아내는 남편을 잃었고 아이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25가구가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그 슬픔은 들끓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 경찰과 검찰은 사건 파일을 법정으로 가져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디지털 증거, 국가수 감식 결과, 피의자 자백 등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강 경감은 이 사건이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론의 압박이 엄청났습니다. 전국 언론사들이 장문의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이 사건을 과수원 인부학살 비극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울에서 온 기자들이 몰려와 당국의 대응을 취재하며 답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선량하다고 알려진 가족이 대량 살인마로 변할 수 있었는가? 마을 회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말하는 동안 눈물을 흘리는 희생자 가족들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정당한 권리인 월급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법이 가장 무거운 벌을 내리기 전까지는 편히 잠들 수 없을 겁니다. 군중 속에서 동의하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앞에 앉아있던 이장은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 역시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강태식 경감은 정복을 입고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주민들 앞에 서서 상처로 가득한 얼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건은 반드시 법정에 설 것을 약속합니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법이 떠나간 25명의 영혼을 위해 말해줄 것입니다. 주민들은 희망과 의심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강경감의 단호한 태도는 폭발 직전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진정시켰습니다. 한편 유치장에서 최민주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서성거렸고 잠을 못 자 눈이 붉었습니다. 경찰서 밖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고함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날 죽이려 해.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여기 있는 걸 알면 난 끝장이야. 다른 유치장에 있는 박순자 여사는 더 차분했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그녀는 종종 멍하니 앉아 손에 작은 묵주를 쥐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울었고 때로는 그저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난 단지 내 아들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많은 자식들을 죽였어. 그녀가 어느 날 밤 교도관에게 속삭였다.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재판 준비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를 계획 살인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고 주범인 최민준에게는 사형, 실행범인 박순자 여사에게는 무기징역이라는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이 언론에 보도되자 마을은 다시 들썩였습니다.
일부 희생자 가족들은 안도했지만 다른 일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둘 다 사형시켜야 해.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한 어머니가 말했다. 마음이 그렇게 잔인한데 살아있어서 뭐 하겠어? 고요한 밤 강 경감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법을 집행하는 것임을 알았지만 인간으로서 연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쪽에서는 25가구가 무너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망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진 늙은 어머니와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 비극은 단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빚과 수치심, 그리고 자존심에 억눌렸을 때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강 경감은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에는 어떤 정당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 재판이 다가오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요구한다고 쓰인 현수막이 마을 입구에 걸렸습니다. 경찰차가 지나갈 때마다 주민들이 모여들어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기자들이 뉴스를 찾아 서성거리면서 평소 조용했던 마을은 마치 전국적인 무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경찰이 최민준과 박순자 여사를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때 거리는 군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피고인들의 얼굴을 보고 울었습니다. 저들이다. 저들이 살인자야. 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은 군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쳐야 했습니다. 호송차 안에서 최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낡은 옷을 적셨습니다. 그들은 법원 문이 열리는 순간 자신들 가족의 모든 비밀이 대중 앞에 발가벗겨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강태식 경감은 법원 건물문 앞에 서서 호송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찬 무거운 공기를 느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정의를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된다. 그는 중얼거렸다. 진실이 상처 입은 마음을 진정시킬 만큼 강하기를 바란다. 재판일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새벽부터 전주지방법원 앞은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주민, 희생자 가족, 활동가, 그리고 여러 도시에서 온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7월의 더운 공기도 그들의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의 재판 과정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경찰은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삼엄하게 경비했습니다. 호송차가 건물 앞에 멈추자 군중이 앞으로 밀려들었고 외침과 울음이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살인자, 너희가 우리 아들을 데려갔어. 그 목소리들은 귀를 찔렀고 분위기를 더욱 흉흉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민준이 먼저 내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으며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뒤를 따랐습니다. 몸은 쇠약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주름진 뺨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군중 속 몇몇 어머니들은 그 늙은 여성의 모습을 보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얼굴은 이제 더 이상 선량함의 상징이 아니라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법정하는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은 만석이었고 방청석은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뒤에 서서 벽에 기대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방 한쪽에 줄지어 있었고 이따금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3번 두드렸습니다. 사거밭 인부 25명에 대한 계획 살인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재판은 공개로 진행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소란스럽던 법정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공소 사실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각 단어는 피고인들의 가슴을 내리치는 망치처럼 들렸습니다. 2022년 6월 14일 피고인 소유의 사과밭 인부 압숙소에서 25명의 인부들이 점심 식사에 섞인 카보퓨란 독극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피고인 최민주는 해당 독극물을 불법적으로 구매하였고 피고인 박순자는 의식적으로 이를 밥솥에 넣었으며 두 피고인의 행위는 빚을 은폐하고 인부들의 임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생명을 앗아가려는 의도였음이 명백합니다. 희생자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참석한 가족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부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법정은 흐느낌으로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은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번 망치를 두드려야 했습니다. 검사는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남은 독극물이 담긴 작은 병, 희생자들에 의해서 카보퓨란이 검출되었다는 국과수 감식 보고서, 최민준이 경계 지역으로 이동했음을 증명하는 GPS 기록,
그리고 모자간의 문자 메시지 4본. 메시지가 대형 화면에 표시되자 법정은 술렁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하세요. 이 일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망설이지 마세요. 몇몇 사람들이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한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민준을 가리키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문자 메시지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증거요. 경찰이 즉시 그를 진정시키고 다시 안도록 했습니다. 최민준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반면 박순자 여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울음을 참느라 들썩였습니다. 검사가 끝나자 희생자 가족들에게 증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김이나라는 이름의 중년 여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에는 세상을 떠난 아들의 사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이 과수원에 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위해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시신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목숨이 그렇게 쌌나요? 그녀의 울음이 재판장 앞에서 터져 나오자 법정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흐느꼈습니다. 이어서 삼촌과 함께 온 12살 소년이 증언했습니다. 그는 희생자 중 한 명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는 말했습니다. 아빠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 아빠는 없어요. 그냥 묻고 싶어요. 왜 우리 아빠가 밥 때문에 죽어야 했나요? 법정 분위기는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조차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석에서 최민준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재판 시작 이후 처음으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얼굴은 억눌린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빌며 크게 울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희생자 가족들은 상처 가득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고 칼날 같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검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공소 사실 낭독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고인 최민준에게 사형을, 피고인 박순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정의를 위해 25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빼앗긴 생명의 권리를 위해 법정은 술렁이었습니다.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고 동의하며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고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변론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재판은 다음 주 피고인 측 변론으로 속행하겠습니다. 망치가 3번 두드려졌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사람들은 여전히 건물 밖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고인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 기다렸습니다. 최민준과 박순자 여사가 호송차로 이송될 때 외침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사형, 사형. 차 안에서 박순자 여사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했습니다. 최민준은 뻣뻣하게 앉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안에는 더 이상 단호함이나 저항이 없었습니다. 오직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을 지켜본 강태식 경감은 건물 밖에 서서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정의로 가는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날 그는 중요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진실을 요구하며 하나가 된 사람들의 목소리. 공소 사실 낭독 일주일 후 법정은 다시 만석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장수지방법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마을 주민, 희생자, 가족,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온 활동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피고인 측이 어떻게 자신들을 변호할지 듣고 싶어 했습니다. 법정에서 최민준은 지난주보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는 구겨진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더욱 마른 것처럼 보였고 눈은 퀭했으며 손은 계속해서 묵주를 쥐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피고인 측의 변론입니다. 변호인은 변론을 시작하십시오. 40대 남성 변호인이 자신감 있게 일어섰습니다. 그는 손에 든 두꺼운 파일을 열고 설득력 있는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희생자 가족 여러분, 이 비극이 매우 슬픈 사건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5명의 목숨이 사라졌고 남겨진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괴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빚과 경제적 압박, 그리고 절망감에 갇힌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희생자 가족들이 우리 아이의 목숨이 변명이 될 순 없어 라고 외쳤습니다. 재판장은 즉시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최민주는 사채업자의 위협으로부터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던 한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엄청난 압박감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여사는 그 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늙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들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과연 노령의 어머니가 당시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 발언에 법정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한 희생자 아버지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압박을 받았다면 왜 우리 아이들이 죽어야 했소? 우리도 가난하게 살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소. 경찰이 즉시 그를 다시 의자로 끌어당겼습니다. 법정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은 변호인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도발 없이 계속하십시오. 변호인은 채무증서, 사채업자의 경고장, 심지어 최민준이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을 자주 봤다는 이웃의 증언 등 여러 서류를 낭독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붕괴된 심리 상태 때문에 행동했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빚은 25명의 목숨을 앗아갈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많지만 생계를 위해 일하는 인부들의 점심을 독살할 만큼 잔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행위는 명백한 계획 살인이지 단순히 통제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최민준이 말할 차례가 되자 그는 굳은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제가 그 독을 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겁을 먹고 떠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임금을 압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독을 조금 넣으면 그들이 아파서 일을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말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즉시 말을 끊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국가수 감식 결과는 독극물 투여량이 매우 높았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수십 명을 죽이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계산된 행위입니다. 최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들은 빚에 쫓기는 기분이 어떤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날 위협을 받는 걸 보는 기분이 어떤지 모른다고요. 저는 단지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소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재판장은 여러 번 망치를 두드렸지만 분위기는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갑자기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법정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한 짓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그 밥솥에 독을 부었습니다.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아들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매일 밤 협박 소리를 들었습니다. 땅을 잃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제 아들이 나쁜 사람들에게 끌려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 인부들이 떠나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그들을 무덤으로 보냈습니다. 그녀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희생자 가족들은 마음속에 여전히 상처가 가득했지만 함께 울었습니다. 최민주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 잘못이지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법정의 정적 속에 묻혔습니다. 재판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자백의 결과를 인지하고 있습니까? 박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사형시키지는 말아주세요. 그 애도 잘못했지만 모든 게 저를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법정 분위기는 다시 깨졌습니다. 우는 사람도 있었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검사는 모든 말을 기록했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재판장은 마침내 재판을 연기하며 박순자 여사의 자백이 판결에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망치가 3번 두드려지고 재판은 끝났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의 자백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대중의 의견은 더욱 갈렸습니다. 늙은 어머니에게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들을 보호하려는 것뿐이라며 더욱 증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방청석에 앉아있던 강태식 경감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든 범죄 뒤에는 항상 약하고 취약하며 절망적인 인간의 얼굴이 있다. 하지만 법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떠나간 25명의 영혼을 위해 누가 말해줄 것인가. 마지막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새벽부터 장수지방법원 아픈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차들이 곳곳에 배치되었고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으며 기자들은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모두가 역사가 기록될 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량 살인 사건의 판결이 내려지는 날, 법정하는 분위기가 매우 긴장되었습니다. 속삭임도 없었고 의자 끄는 소리와 무거운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재판장은 2명의 배석 판사와 함께 엄숙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망치가 두드려지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계획 살인 사건의 마지막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검사의 최종 논고,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것입니다. 그 후 재판부는 판결을 위해 합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모든 이의 귀에 꽂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카보퓨란 독극물은 최민준이 불법적으로 구매했으며 박순자가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밥에 부었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는 독극물 투여량이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해하기에 충분했음을 증명합니다. 모자 간의 문자 메시지는 계획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25명의 목숨이 사라진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빚은 해결할 방법이 있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구형을 유지합니다. 최민준에게는 사형을, 박순자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십시오. 법정은 술렁였고 희생자 가족들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의 사진을 껴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오늘 정의가 정말로 오기를 바란다. 변호인이 나설 차례였습니다. 그는 긴 숨을 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앞서 언급된 사실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은 단순히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최민준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압박감 때문에 행동했습니다. 그는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젊고 교화될 수 있습니다. 사형은 고통을 더할 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박순자 여사는 평생 이웃을 돕는 사람으로 알려진 노령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무기징역은 그녀의 연약한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고통입니다. 정의가 약자에게만 날카롭지 않고 자비로 가득하도록 관대한 처벌을 간청합니다. 비웃음 소리가 들리고 분노의 외침도 나왔지만 재판장은 즉시 망치를 두드려 분위기를 진정시켰습니다. 최민준이 진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일어서서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후회합니다. 정말로요. 매일 밤 죽은 그들의 얼굴이 제 잠을 괴롭힙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땅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제발 사형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감옥에서 제 삶으로 죗값을 치를 기회를 주십시오. 박순자 여사도 일어섰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독을 부었습니다. 제 아들은 단지 저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떤 무거운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가진 유일한 자식입니다. 법정에서는 다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가족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검사는 중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관용을 호소했으며 피고인들은 후회를 표명했습니다. 이제 재판부의 임무는 모든 사실, 모든 목소리, 모든 증거를 심리하는 것입니다. 판결은 합의 후 다음 재판에서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연기되고 망치가 3번 두드려졌습니다. 법정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의가 선포될 시간이 거의 다가왔다는 안도감에 우는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며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건물 밖 하늘은 마치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는 듯 흐렸습니다. 기자들은 즉시 달려가 보도를 송고했습니다. 주민들은 모여서 서로 논쟁했습니다. 사형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기징역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호송차 안에서 최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나를 죽일까? 그가 속삭이자 박순자 여사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맞서자. 하지만 판사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엄마는 기도할게. 최민주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정말로 두려워 보였습니다. 법원뜰에 서 있던 강태식 경감은 호송차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법은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 상처는 누가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떤 판결도 그 25명의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다. 저녁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모두가 다음 재판이 최민준과 박순자 여사의 운명이 결정되고 장수 사과밭의 어두운 역사가 끝을 맺는 정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장수지방법원은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습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곳곳에 서 있었고 언론사 차량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가 오늘 이 역사적인 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과밭 비극 사건의 최종 판결이 선고되는 날, 법정은 만석이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얼굴은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껴안았고 어떤 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최민주는 잿빛 얼굴로 앉아 있었고 박순자 여사는 눈이 부었지만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자 법정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최민준, 박순자에 대한 판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사건의 경위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5구의 시신 발견부터 국과수 감식 결과, 카보퓨란 독극물 증거, 모자 간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충격적인 자백까지 재판 과정을 되짚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25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 이 행위는 독극물 구매, 보관, 그리고 피해자들의 음식에 혼합하는 과정을 통해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형을 감경할 만한 긴급 피난 상황의 증거는 전혀 없다. 일부 희생자 가족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빚의 압박과 두려움이라는 이유가 살인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만 피고인들처럼 잔인한 길을 택하지는 않는다. 이 행위는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판사는 잠시 멈추고 최민준과 박순자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한 사과와 후회를 고려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생명이 사라진 뒤에 온 것이다.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 판사의 목소리가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하나, 피고인 최민준은 계획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된다. 둘, 피고인 최민준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셋, 피고인 박순자는 계획 살인죄의 공범으로 유죄가 인정된다. 넷, 피고인 박순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으며 텅 빈 얼굴로 침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민주는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죽고 싶지 않아.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경찰이 즉시 그를 부축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들을 용서하소서 주여. 그를 용서하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비통하게 들렸습니다. 희생자 가족석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다고 느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판결이 내려져도 자신들의 자녀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재판을 마쳤습니다. 이 판결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떤 판결도 희생자 가족들의 슬픔을 지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탐욕과 절망이 파멸만을 가져온다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망치가 3번 두드려지며 재판의 끝을 알렸습니다. 건물 밖에서 기자들은 즉시 판결을 보도했습니다. 마당에서 기다리던 주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족하는 사람도 있었고 감동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여전히 분노에 휩싸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민주는 영혼을 잃은 듯 텅 빈 얼굴로 호송차로 이송되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비틀거리며 걸었고 계속해서 울며 나지막이 기도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갔고 군중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태식 경감은 멀리 뒤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 사회의 상처는 언제쯤 치유될 수 있을까? 희생자들의 집에는 판결 소식이 즉시 전해졌습니다. 한 노모는 대나무집 마루에 앉아 아들의 사진을 들고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정의가 왔단다. 그곳에서는 편히 쉬렴. 다른 한편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집에 올 수 있어?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판결은 무거운 형벌을 내렸지만 동시에 질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정의는 실현된 것인가? 아니면 고통의 순환에 새로운 장을 더한 것뿐인가? 그날 역사는 기록되었습니다. 장수 사과밭 비극의 선고 재판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것은 상처와 눈물, 그리고 결코 완전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뿐이었습니다.